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월드컵이 개막이 되면서 이변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싶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빵 터지고 일본에서 빵 터지면서 사실상 웬만하면 축구 토토 승무패 64회차에서 1등은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야, 투표율 1%대의 결과로 진짜 나오는 경우는 또 처음 봤네요. 어쨌든 저 또한 월드컵 개막 후 첫 경기들이 승무패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첫 경기를 보지 않고 구매 금액을 늘려서 찍는다는 건 좀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서 사실상 64회차 최종 픽은 이례적으로 9,000원 최종 픽을 공유를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64회차 10경기가 끝이 났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해서 경기가 다 치러지면 첫 경기들을 좀 다 보고 65회차 최종 픽을 공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축구 토토 승무패 65회차 최종 픽은 11번 경기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지금까지 경기를 해온 결과들이 나온 경기들의 팀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 경기가 딱 11번 경기까지이기 때문에 11번 경기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은 세 경기 최종 픽과 금요일 오후 국내 배당 정보를 취합을 해서 최종 픽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좀 추가를 하고 해서 내일 오후 5시까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최종 픽 이미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말 필요 없이 저도 빨리 영상 올려드리고 대한민국 응원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65회차 최종 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구독 그리고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카타르 대 세네갈. 자, 우선 카타르는 월드컵을 준비한답시고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췄다라고 들었는데 개뿔 뭣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에서부터 전방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상대팀에게 계속 롱패스를 편안하게 찰 수 있게 쳐다만 보고 있고 계속 상대팀의 롱패스가 뿌려지니까 전체적으로 라인도 못 올리고 내려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방 압박도 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공중볼로 오는 볼들에 대한 제공권을 거의 다 내줬었고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수비 라인과 중원 라인 간격 유지도 안 되고 한마디로 그냥 카타르는 월드컵에 나올 팀이 아니야 그냥.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카타르는 사드 알시브 골키퍼가 반칙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이후에 헤딩골까지 내주면서 0대2로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카타르가 잘하는 면이 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솔직히 개최국이니까 최대한 2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무승부 정도로 생각해서 카타르의 무패 투픽으로 가려고 해도 도저히 이거는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경기에서 뜬금포로 갑자기 카타르가 이기거나 한다면 이거는 뭐 거의 세네갈의 오일머니를 풀었다라고 의심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팀 세네갈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보셨듯이 전방 압박도 굉장히 좋고 중원에서의 남팔리스 맨디, 게이에, 뿌야테 같은 선수들이 개인 능력도 좋고 전방에 사르 같은 선수가 침투하는 스피드도 굉장히 좋았지만 네덜란드의 노페르트 골키퍼의 선방쇼에 마무리를 확실히 짓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뭐 카타르 선수들이 세네갈 선수들을 상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딱히 이변 없이 카타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네덜란드 대 에콰도르. 자, 네덜란드는 세네갈을 상대로 생각보다 많이 고전을 했다라고 보이고 그 가운데에는 일단 수비수인 데리우트 선수가 좀 스피드가 좀 느리다라는 게 네덜란드 수비의 좀 약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데파이 선수가 후반전에 투입이 되면서 아마도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어쨌든 파넬 감독님께서 어떤 선수를 선발로 내보낼지는 모르겠지만 데파이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했다라는 점 굉장히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크다고 보이는 게 역시나 2m 3cm의
골키퍼 노페르트 선수의 선방 능력이 이게 과연 A매치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에콰도르의 단조로운 공격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에콰도르의 경우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압박이 없으니까 뭐 수비 라인에서 뻥뻥 차주면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와 에스트라다 선수가 스피드를 살린 공격이 줄을 이뤘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상대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빠른 역습의 전술을 보여줄 텐데 네덜란드가 그렇게 킥이 자유롭게 나오도록 놔주지도 않을 테고 페널티킥과 헤딩골을 기록했던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가 후반전에 살짝 쩔뚝거리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무릎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에콰도르의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네덜란드의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사실 좀 첫 번째 경기에서 골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일단은 네덜란드 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3번 경기 잉글랜드 대 미국. 자, 잉글랜드는 확실히 이란의 베이란 반드 주전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지게 된 이점을 좀 봤지만 제가 볼 땐 어쨌든 잉글랜드가 승리할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유율부터가 잉글랜드가 78%를 차지하면서 개뚜들겨 팼고 4대 0까지 될 동안 이란이 잉글랜드한테 아무것도 못했죠. 그 정도 스코어 되니까 이제 잉글랜드 애들이 멘탈이 좀 풀어지면서 아, 대충 하자.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6대 2라는 스코어가 나오면서 승리를 했는데 경기를 보는 내내 벨링엄 선수나 데클란 라이스 같은 중원 자원이 아,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개 잘하더라고요. 잉글랜드에 대해서는 딱히 이란과 경기가 너무 한쪽으로 몰린 경기였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웨일즈와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공격적으로 제로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전트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뛰어들어가는 티모시 웨아 선수한테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의 모든 공격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어떻게 경기를 준비해올지는 모르겠으나 공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잉글랜드의 경우는 득점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카요 사카, 벨링엄, 스털링, 제크 릴리시, 레시포드 뭐 돌아가면서 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딱히 이변 없이 잉글랜드의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튀니지 대 호주. 자, 일단 튀니지는 덴마크를 상대로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전반 초반에 튀니지가 먼저 선제골도 넣었지만 업사이드로 취소가 됐죠. 이삼 지발리 선수의 드리블 돌파가 굉장히 저돌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호주는 프랑스를 상대로 굉장히 단조로운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측면으로 때려 넣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변을 좀 일으키는가 싶더니 프랑스의 루카스 에르난데스 선수가 무릎이 돌아가면서 동생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이때부터 프랑스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4대 1로 개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1라운드의 경기력만 본다면 호주는 튀니지를 상대로 승리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대가 무승부 정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력이었고 또한 올해 축구토토 승무패 4번 경기에서 3회 연속 역배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라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현재 2회 연속 역배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볍게 튀니지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폴란드 대 사우디. 자, 일단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폴란드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처럼 똑같은 전술을 쓸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멕시코를 상대로는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하면서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를 막아놓고 수비를 하고 레반도프스키 받아 또 수비하고 레반도프스키 받아 또 수비하고 레반도프스키 받아 계속 이러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야이씨 나한테 그만 줘 할 정도로 레반도프스키만을 바라보고 때려 넣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작업 자체를 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보이고 어쨌든 페널티킥까지 레반도프스키가 얻어내긴 했지만 월드컵 5회 연속 출전하고 있는 베테랑 오초아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0대 0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상대가 사우디이기 때문에 아무리 첫 번째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잡아내면서 국경일로 지정되는 엄청난 이변을 낸 사우디라고 할지라도 폴란드가 멕시코랑 상대할 때처럼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데 사우디는 어쨌든 폴란드가 강팀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전술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경기에서 환상의 업사이드 라인을 만들어냈었던 수비 자원 중에 알 사흐라니 선수가 골키퍼와 부딪히면서 턱뼈 골절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 그렇다면 라인을 잡을 때 견고함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전 중원 자원인 알파라지 선수도 무릎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눕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중동 침대 축구가 아니라 진짜로 힘들어서 눕는 장면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16강 진출하면 인당 190억씩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는 썰이 돌던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빈 살만 정도면 뭐 사실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폴란드의 승과 그래도 사우디의 현재 기세를 좀 무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한번 바쳐서 폴란드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프랑스 대 덴마크. 자, 우선 프랑스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격 자원에 아무리 음바페, 덴벨레, 그리즈만, 지루 같은 선수들이 있어도 측면에서 도와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이 선수들이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보였는데 호주를 상대로 초반에 고전을 하다가 굉장히 단순한 공격 한 방에 골까지 먹혔죠. 그 이후에 루카스 에르난데스 선수가 무릎이 돌아가면서 교체 아웃이 됐고 동생인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형보다 동생인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프랑스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측면에서 많이 올라와 주니까 음바페 같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면서 공격을 펼칠 수 있었고 라비오가 넣은 프랑스의 첫 골 어시스트도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했었죠. 자, 근데 감독님께서 선택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전에서 그렇게 재미를 받고 선발 출전했던 루카스 에르난데스 선수가 무릎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경기에 출전을 못하면서 재미를 봤던 그 자원들 그대로 쓴다면 충분히 공격력 덴마크를 상대로 뿜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덴마크는 튀니지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토마스 델라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 좀 큰 손실이라고 보이고 공격 자원에 선발 출전했던 돌베리보다는 확실히 교체 투입된 코르넬리우스 선수가 폼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는 코르넬리우스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상 튀니지와의 경기를 봤을 때 기존 덴마크 선수들의 선발 라인업이 좀 틀린 선수들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이션스 리그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2연승을 보여줬던 모습을 또 한 번 프랑스를 상대로 보여준다면 덴마크가 승리하는 이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아르헨티나 대 멕시코. 자,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경기를 보여준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기입니다. 사실상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사우디가 수비적인 전술이 아니라 오히려 라인을 올리면서 업사이드 전술을 그렇게 잘 활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업사이드에 계속 걸리면서 골 취소가 되고 또 골 취소가 되고 또 골 취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멘탈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그룹 C조에서 아르헨티나가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남은 경기 모두 잡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사실상 메시가 전성기 시절보다는 활동량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뭐 움직이는 게 이게 활동량이 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사우디 팬들이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도 "Where is Messi? Where is Messi? 메시 어딨냐?"라고 놀릴 수준이었죠. 그래서 메시의 전성기보다는 떨어져 있는 활동량, 또한 멕시코는 폴란드를 상대로 계속해서 측면 돌파를 하면서 공격을 시도했었는데 폴란드의 경우는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다 막아낼 수 있었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멕시코의 측면 공격이 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아르헨티나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일본 대 코스타리카. 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 대이변을 기록한 팀 바로 일본이죠. 사실상 대이변이라고 하기보다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유소년 축구 발전에 힘을 썼고 지속적으로 축구 발전을 시켜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독일과의 경기에서 초반에 너무나도 피지컬적으로 밀리고 경기력적으로도 거의 반코트 수준의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독일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생각지 못한 교체 전술을 쓰기 시작했죠. 공격 자원인 쿠보 선수를 빼고 수비 자원인 토미야스 선수를 넣으면서 3백 전술로 변형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격 자원들을 이빠이 투입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차피 1대 0으로 지느니 그냥 공격 자원들을 많이 밀어넣고 역습을 노리겠다라는 뭐 아니면 도 전술이었는데 독일 선수들이 득점 기회가 많았음에도 날려먹었고 일본은 몇 없는 역습 기회를 기가 막히게 살려내면서 1대2 역전승을 이끌어냈죠. 결과적으로 이 전술은 사실상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원래 일본의 전술인 에무 티키타카를 보여줄 텐데
이미 스페인의 티키타카에 제대로 녹아버린 코스타리카이기 때문에 스페인에게 7대 0으로 발렸으니까 일본한테는 한 2대 0 정도 수준으로 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뭐 왜 코스타리카 얘기는 안 해 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코스타리카는 스페인과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개 털렸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는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금 생각나서 그런 건데 독일 류디거 이 쌍놈의 새끼가 경기 도중에 조롱하는 듯한 달리기를 보여줬는데 스포츠인으로서 그게 할 짓인지 흑인은 인종차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니들은 아시아인들을 왜 이렇게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인마 라는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자, 9번 경기 벨기에 대 모로코. 자, 일단 벨기에는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함축적으로 그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말마다 아침에 축구하는 40대 택시 기사님들 축구 동호회랑 20대 혈기왕성한 애들 모아가지고 만든 축구 동호회의 경기였다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40대 택시 기사님들은 별로 안 뛰어다니는데 서로 간의 호흡이나 마무리가 좋기 때문에 20대 애들 존나게 뛰어다녀도 호흡이 안 맞거나 결정력이 부족해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벨기에는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딸리죠. 딸리기 때문에 전방 압박도 제대로 안 됐고 사실상 데브라이너 선수 혼자 뭐 전방에 압박해봐야 아무 소용 없죠. 주위에서 다 같이 압박을 해줘야 전방 압박이 되는 건데 데브라이너 선수 혼자 뛰어나가면서 압박해봐야 여기저기 패스 줄 것 많은데 압박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벨기에는 기동력은 떨어져도 개인 능력은 좋기 때문에 패스가 좋고 찬스가 왔을 때 골을 기록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경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벨기에가 이길 경기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긴 거라고 보이는데 현재 벨기에 승 투표율이 80%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경기를 본 사람들로서 이게 투표율이 좀 너무 오바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바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모로코가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압박 능력과 굉장히 강하게 부딪혀주고 순간적으로 상대편 선수들을 감싸면서 공을 빼앗아 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이 경기 충분히 모로코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벨기에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고 내일 국내 배당을 보고 픽을 더 추가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크로아티아 대 캐나다. 자, 이 경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양 팀 모두 스트라이커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크로아티아도 모로코의 압박에 고전을 하긴 했지만 몇 번의 찬스가 있었고 슈팅까지는 연결을 했지만 골키퍼 선방에도 막혔고 골대 안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 캐나다 역시 벨기에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압박을 보여주면서 젊은 팀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줬지만 캐나다 역시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모로코의 압박에도 잘 풀어나왔던 크로아티아이고 캐나다가 오히려 오바에서 압박을 하다 보면 뒷공간을 내주면서 모드리치 선수가 중원에서 여기저기 뿌려주는 공에 한 방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크로아티아가 캐나다보다는 좀 더 한 수 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이 경기 크로아티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스페인 대 독일. 자, 일단 스페인은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7대 0 대승을 기록했고 기록적인 면에서도 82%의 점유율과 패스 숫자도 1000개가 훌쩍 넘어가는 반면에 코스타리카는 패스가 300개도 안 됐다라는 점, 코스타리카가 슈팅 한번 노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고 그냥 잘한다. "아 이 새끼들 더럽게 잘하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 독일을 만났을 때 당연히 스페인이 이길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죠. 독일은 일본을 상대로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라는 게 크다고 보이고 한지 플릭 감독은 수비에 쥘레 선수가 라인도 못 지키고 병신짓해서 우리가 졌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감독이 선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선수들을 믿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고 선수들 역시 이런 얘기 들으면 뛰고 싶은 마음 안 들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지 플릭 감독의 교체 전술이 아쉬웠다. 권도관 선수를 왜 뺐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저도 그럼 뭐 한지 플릭 감독이 선수 교체를 비용신같이 해서 줬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디거 선수의 조롱하는 듯한 달리기 포즈 한마디로 인성 쓰레기의 모습을 독일이 보여주고 있어서 총체적인 난관으로 보이고 사네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일본전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에서 반전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좀 찾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스페인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5회차 최종픽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최종픽 3경기는 내일 오후 5시까지 국내 배당 정보를 취합해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최종픽 이미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러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